또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웨딩홀 매니저가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 오늘 행사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옆에서 시누이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이 결혼식 당일이에요. 예약금 300만 원은 확인되었으나 잔금 1,900만 원이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아 어제 자정에 자동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하객 200명이 이미 로비에 들어차 있었습니다. 신랑 측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취소요? 남편이 황급히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강원도 속초의 작은 펜션 창가에서 조용히 꺼져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창밖에 펼쳐진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나갔어요.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 진짜 크다. 그죠? 응, 정말 크지. 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제 이름은 한정아입니다. 38살이고 중견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사이에는 4살배기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려면 18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인터넷 뱅킹을 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난달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어린이집 원비 45만 원, 아이 감기 진료비 3만 원, 독감 예방접종 2만 원, 분유는 이미 끊었지만 유기농 이유식 재료비 12만 원, 아이 보모 15만 원, 어린이 치과 검진 8만 원, 모두 제 카드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어요. 남편 계좌에서 빠져나간 육아 관련 지출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밥솥 뚜껑을 열어두고 식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달치 내역을 하나하나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다 더해보니 1,200만 원이었습니다. 12달 동안 아이 관련해서 제가 혼자 낸 돈이요. 남편, 카페 월 수익은 250만 원 정도예요. 제 월 실수령액은 550만 원이고요. 남편이 집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월 120만 원 정도를 내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3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남편이 카페 문을 닫고 들어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육아비 내역 혹시 확인해봤어? 남편은 재킷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응? 왜? 12달 동안 전부 내 카드에서만 나갔더라고. 당신 계좌에서는 한 건도 없던데.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카페가 요즘 좀 안 풀려서. 당신이 대기업 팀장이잖아. 내가 좀 많이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 둘 다 부모잖아. 비율이 안 맞더라도 같이 내는 게 맞지 않아? 정아야, 나도 이자에 관리비에 빠듯하다고. 당신이 이해해줘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제 무릎에 올라와 졸린 눈을 비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 옆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형편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형편이 된다는 걸 알아서 안 내는 건지.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무심코 계산대 옆 서랍에 꽂혀 있는 통장 정리지를 봤어요. 은행에서 자동 발송된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펼쳐지지 않은 봉투였는데 어쩌다 속이 보였어요. 정기적금 자동이체 완료 2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매달 20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카페 수익 250만 원에서 대출이자 120만 원 빼면 130만 원이 남고 거기에 카페 매출 일부를 현금으로 따로 빼두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폴더 이름은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왔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세요. 건강이 좋지 않아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셨죠. 정아야,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혈당 관리 약 새로 추가됐다고 하더라. 얼마나요? 어머니? 한 30만 원? 아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저는 그날도 이체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건강이니까요. 문제는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록 폴더를 열어서 시어머니 관련 지출만 따로 추려봤어요. 병원비, 약값, 명절 용돈, 생신 용돈, 가끔 부탁하시는 생필품비까지 12달 동안 제가 시어머니 관련으로 쓴 돈이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낸 건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비 내가 계속 내고 있는데 당신이 조금씩이라도 보태줄 수 있어? 내가 카페 운영하면서 어머니한테까지 어떻게 해? 당신이 좀 이해해? 이해하는데 같이 부담하자는 거잖아. 당신 아드님인데 어머니가 정아 너를 더 편하게 생각하시잖아. 내가 말하면 서운해하셔.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통장이 편한 거겠지요. 폭풍은 어느 일요일 오후에 찾아왔어요. 시댁에 온 가족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지수, 그리고 지수 씨의 남자친구.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시면서 운을 떼셨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지수 씨가 남자친구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저희 결혼 이야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지수야, 이번에 제대로 하자. 엄마가 딸 하나인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저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웨딩홀 알아봤는데 여기 강남에 있는 그랜드홀이 예쁘더라. 200명은 너끈히 들어가고 거기 비싸지 않아요? 어머니? 견적 받아봤어. 식대에 꽃 장식에 사회자까지 포함해서. 시어머니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어요. 2200만 원. 지수 씨가 두 손을 모으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진짜요? 거기 제가 친구 결혼식 때 가봤는데 너무 예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아야, 우리 지수 결혼식이니까 언니 역할 좀 해줘야지.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아챘습니다. 언니 역할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머니, 2200만 원이 다 드는 건가요? 신랑 측에서 절반 부담하고 우리 쪽에서 절반이지. 1100만 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00만 원이면 그나마 현실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카페가 요즘 좀 어려워서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더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정아야, 당신이 좀 해줘. 당신 회사 팀장이면 연봉이 얼마야? 그건 8,500 정도 되는데요. 그럼 1100만 원이 뭐가 어려워? 동생 결혼식인데. 제 동생이 아니라 시누이인데요. 어머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수 씨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관계를 정확히 말한 거야. 오빠 월급으론 어렵고, 엄마는 노후 자금 쓰시면 안 되고, 언니가 제일 많이 버시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정아야, 지수가 시집 가는 건데 형편이 되면서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우리 며느리가 되었으면 우리 가족 일에 힘써줘야지.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뭔가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아야, 한 번만 이해해줘.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정아야, 어머니가 딸 하나잖아. 한 번만 이해해줘. 내가 나중에 갚을게. 얼마나? 뭐? 당신이 갚겠다는 돈이 얼마냐고. 그건 천천히 형편되는 대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카페 계좌에서 매달 200만 원씩 적금 넣는 거 알고 있어. 남편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내 노후는요? 내가 지난 18달 동안 혼자 낸 육아비랑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알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재우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록 폴더에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지수 결혼식이었어요.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시어머니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아야, 웨딩홀 예약금 300만 원 먼저 넣어야 한대. 내일까지 입금해줘.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예약금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돈이 증거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예약을 잡았어요. 단톡방 알림은 매일 올렸습니다. 지수 씨와 시어머니가 드레스 사진을 올리고 부케 디자인을 공유하고 청첩장 문구를 물어봤어요. 모든 것이 제가 잔금을 낼 거라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남편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웨딩홀에서 잔금 계약서 서명받아야 한대. 결제자 서명.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잔금 1,900만 원. 납부기 한 결혼식 3일 전. 내가 서명하면 내가 내야 하는 거잖아. 어머니 집에 돈이 없고 나는 카페가 어렵고 당신 적금이요. 그건 미래를 위한 거야. 나는요? 내 미래는요? 남편이 소리를 낮췄어요. 정아야,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동생 결혼식인데 내 동생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기록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 주 주말에 친정에 갔어요. 엄마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18달 동안 혼자 낸 돈들, 남편의 비밀 적금, 이번 결혼식 요구까지.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아야, 너 그동안 혼자 다 감당한 거야? 응. 남편이 알면서 그냥 둔 거야? 알면서 그냥 있었던 거지.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그 집 며느리로 보낸 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엄마, 나 이제 정리하려고.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결혼식 날, 나 없을 거야. 엄마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혼자 하려고? 응. 변호사 만났어. 증거 다 모았고,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분할 신청할 거야. 엄마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뒤에 있어. 무섭지 말고. 그날 저는 엄마 집에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항공권 검색창에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속초행 버스표를 예약했어요. 아이 것도 함께, 바다가 보이는 펜션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웨딩홀 홈페이지에서 안내 문구를 확인했어요. 기한 내 잔금 미납 시 예약 자동 취소, 예약금 환불 불가. 저는 그 문구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대로 실행하는 것뿐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녁을 차렸어요. 남편은 제가 결혼식 잔금을 낼 거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단톡방에서 지수 씨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잔금 언제 넣어요? 웨딩홀에서 확인 연락 왔어요.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문자를 보내셨어요. 정아야, 이번 주 안에 넣어야 한대. 늦으면 취소된다고. 저는 네, 어머니, 처리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은행 앱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예약 확인 화면을 열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자료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8달치 육아비 지출 내역, 시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송금 기록, 남편 비밀 적금 거래 내역서 사진, 결혼식 견적서, 잔금 요구 문자 캡처, 전화 녹음 파일. 변호사가 화면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경제적 방임 입증이 가능하고 시댁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기여 강요도 인정될 수 있어요. 위자료는요? 재산 분할까지 합치면 3천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남편분 적금 잔액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연락드릴게요. 결혼식이요? 시누이 결혼식이에요. 그날 제가 없을 거라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연속으로 떴어요. 시어머니, 드레스 최종 확정했어. 정아야 보고 싶은데 보러 올래? 지수, 언니 오늘 드레스 피팅하는데 같이 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짧게 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이 옷 3벌, 제 옷 몇 가지, 세면도구. 너무 많이 싸면 남편이 눈치챌까봐 작은 가방 2개에만 담았어요. 노트북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기록 폴더가 들어있는 노트북.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일찍 들어간 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자는 거야? 응. 잔금은 입금했지? 저는 방문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처리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후회가 없었어요. 아이 옆에 누워 잠들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고.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반쯤 떴다가 다시 감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남편 방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갔어요. 아이는 제 어깨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고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속초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고 있었어요. 아이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바다야. 바다? 진짜? 아이 눈이 커졌습니다. 펜션 체크인을 하고 방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잠깐 휴대폰을 켜봤어요. 부재중 전화 19통. 문자 32개. 남편, 정아야 어디야? 전화해. 시어머니, 정아야 웨딩홀에서 잔금 확인 전화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지수, 언니 지금 어디에요? 연락해요. 저는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다시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해변으로 나갔어요. 아이가 파도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모래에 발이 빠지면서 까르르 웃었어요. 저는 모래 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는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호텔 측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잔금 미납으로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저 지금 속초에 있어요. 결혼식 못 가요. 잔금 안 냈어요. 취소됐을 거예요.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전송 30초도 안 돼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올라와. 지수가 웨딩드레스 입고 있어. 한정아 진짜 이럴 거야? 저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했어요. 서류 준비되면 연락 올 거예요.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껐습니다. 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조개 찾았어. 작은 손바닥 위에 조갑이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예쁘다. 엄마 줄게. 저는 조가비를 받아 손에 꼭 쥐었어요. 그날 저녁 웨딩홀 로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웨딩홀 매니저가 예약 취소를 통보했을 때 하객 200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해요. 신랑 측 부모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혼식 당일에 취소가 무슨 말입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씀하셨대요. 잔금을 며느리가 처리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신랑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요? 결혼도 하지 않은 분이 왜 잔금을 내요? 아, 제 맏며느리가요. 아드님, 배우자분이 왜 이 결혼식 비용을 내야 합니까? 신랑 측 친척 중에 50대 여성 한 분이 앞으로 나왔어요. 신랑의 고모분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게 이상하네요. 혹시 그분이 왜 안 오셨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속초에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결혼식 날 속초요? 로비가 조용해졌다고 해요. 신랑의 고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이 결혼식 비용을 혼자 전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연봉이 높아서요. 제 아들이 좀 형편이 어렵고. 그분은 직접 동의하셨나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의 고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 오늘 이 결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저쪽 가정에서 며느리를 이렇게 대우하는 집이면 결국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신랑도 당황해서 지수 씨와 웨딩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고 하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사흘 뒤에 친정 엄마한테 들었어요. 속초에서 사흘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아, 법적으로 처리할 거니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한 번만 얘기하자. 지수 결혼이 엉망이 됐어. 신랑 측에서 파혼 얘기까지 나왔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잔금을 안 낸 거잖아.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18달 동안 혼자 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육아비 1200만 원, 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900만 원, 합쳐서 2100만 원. 당신이 낸 게 뭐예요? 나는 대출이자랑 관리비를 120만 원, 카페 수익 250만 원에서 12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매달 비밀 적금 넣었죠. 18달이면 3600만 원.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록했어요? 처음부터. 저는 노트북 가방에서 컴퓨터를 꺼냈어요.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변호사에게 제출할 자료예요. 육아비 단독 부담 내역, 어머니 생활비 송금 기록, 당신 적금 거래 내역서 사진, 결혼식 잔금 요구 문자들. 남편이 말을 잃었어요. 위자료 2천만 원 이상, 적금 재산 분할로 1800만 원. 변호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한정아, 제발. 그리고 이 아파트 대출이자 내온 것도요. 당신이 집 대출 낸다고 했는데 대출 잔액이 줄어들면 그것도 재산이에요. 분할 대상이고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어요. 협조해주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불렀어요. 아이는?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이 때문에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아이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정아야, 전화 좀 받아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락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전송. 1층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제 얼굴을 보셨어요. 다 끝났어? 응, 엄마. 엄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긴장이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18달 동안 눌러온 것들이 그제야 빠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2주 뒤에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 측에서 합의 의향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얼마요? 위자료 2300만 원에 적금 재산 분할 1800만 원, 합산 4100만 원 제시했습니다. 수락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18달 동안 제가 느꼈던 배신과 지침에 비하면 어떤 숫자도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통장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연봉이 높으니까라는 이유로 감당해야 하는 짐이 없었어요.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며 웃었어요. 엄마, 나 행복해.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아이가 계단을 다시 올라가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 매일 와도 돼? 매일은 못 와도 자주 오자. 약속? 약속. 아이가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제가 번다는 이유로 제 것을 자기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제 삶에 없습니다. 대신 제 앞에는 저를 보고 웃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제가 선택한 삶을 살 거예요.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모래 위를 뛰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이 손을 잡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당연하게 여길 때 가장 강한 대답은 소리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정아 씨가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메모장을 열었던 것처럼요. 억울함을 사귀며 버텨온 시간이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무게가 무겁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AI가 창작한 픽션으로 여러분께 즐거운 감상과 함께 따뜻한 삶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